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슈를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공적인 마감 전략과 내일 투자 두둑하게 챙기시기 위해서 알차게 세워드리는 전략과 함께 오늘장 내일장이 1, 2부로 매일 이 시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16위의 대형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됐습니다. 이 파산의 원인 뱅크런, 즉 이들의 고객사였던 이 스타트업 IT 기업들의 예금 인출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이는 곧 고물가, 고금리에 결국 자금이 부족해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금을 빼낸 것으로 풀이돼 당장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연준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듯합니다. 앞서 발표된 고용지표들 다소 안도감을 좀 드러낸 시장이 이번 SVB의 초고속 파산 사태를 통해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심이 위축된 상태이기도 하죠.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장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감이 가중됐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 장 초반 예상과는 다르게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우시고 싶다면 오늘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확인한 오늘의 헤드라인을 보도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앞서 살펴봤던 헤드라인 중 세 가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연쇄 도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상황 좀 궁금한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미국 등 각국은 지금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고요. 또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기가 감지되면서 이미 지난달 9일부터 미국 은행주들의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0일 이틀간 미국 은행주의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이상 증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와 대책을 논의해서 예금 보호 한도 초과 금액의 30에서 50%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파산 여파가 확산할 경우에 대비해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회사 자금 대부분을 예치한 기업들이 되고 있는 만큼 당장 오늘부터 강제 청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는 공포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한국 금융시장과 우리 기업들에 좀 미칠 영향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인가요? 네, 우선 업계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업 모델이 일반 은행과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금 조달과 운용 대부분이 벤처 스타트업에 집중돼 있는데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고루 분배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주요 부분 리스크 발발 시 위기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증자 발표 직후 실리콘밸리 은행 주가가 60% 급락했던 지난 9일에도 대형 은행주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미국을 넘어서 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불통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부동산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지역은행들의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전개 과정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 전개 상황을 보면서 금융당국과 같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관련된 현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요, 기업 공개 시장에 온기가 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컬리나 K뱅키 등이 이 조 단위의 기업 공개 계획이 좀 연달아 연기가 된 이런 일들도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중소형주 위주로 연내 IPO를 추진하는 기업이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 후성글로벌, 넥스틸, 엔카닷컴 등이 다음 달 한국거래소에 예비 상장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거래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RPG, 또 동인기현도 상반기 예비 상장 심사를 청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두산그룹의 로봇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도 연내 상장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상장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PO 시장은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또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원스토어 등이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에 상장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고요. 또 잠재적 상장 후보로 꼽혔던 SSG닷컴, CJ올리브영 등도 증시 불황으로 상장 작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4곳으로 2021년 14곳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공모 금액도 16조 4천억 원에서 13조 2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컬리, K뱅크, 골프존 카운티 등이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중소형 공모주 위주로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공모주 일반 청약 평균 경쟁률은 765대 1로 2022년에 556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높아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대거 완화하면서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193개 단지 중에서 약 6만 가구 정도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말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 높이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데 이어서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한양아파트도 재건축을 본격화했습니다. 또 최근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상태에서 정체돼 있던 여의도 미성아파트가 다시 재건축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수정, 삼익, 장미아파트 등은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등 또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도록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던 여의도 일대가 새 정부와 또 서울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덕분에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지단 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목동 신시가지에서만 12개 단지가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또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단지마다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이 마련한 주민사업 설명회가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송파구 일대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도 일제히 재건축에 나섰습니다. 5,500여 가구가 넘는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가 지난달 안전진단을 통과했고요. 또 4,500가구에 육박하는 올림픽 회메리타운도 1월 안에 또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습니다. 잠실의 대표적인 부촌 아파트 단지인 아시아 선수촌도 최근 안전진단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상계 중계동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산과 평촌 등 일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에서는 현재 대혼란 상황입니다.
정부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특별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용적률 등의 문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이미 건축 행위 허가를 받은 리모델링 단지는 어쩔 수 없지만 건축 허가 전 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아서 재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고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던 강선마을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현대건설을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을 했는데요. 정부의 신도시 특별법 추진으로 일부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반대 동의서 걷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전진단 신청은 물론 이 정비구역 지정 등 이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서 속도 경쟁에도 좀 불이 붙은 상황인 듯한데요.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꺼번에 사업이 몰릴 경우에는 공급 과잉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이 오늘장에 주목할 만한 공시와 뉴스를 알차게 전해드리는 시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전해드리죠. 이 스피드 뉴스앤 공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공시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주요 공시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서울 옥션의 공시부터 살펴보시죠. 서울 옥션 오늘 개파락 출발 이후에 현재까지도 이 낙폭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업체인 소더비가 이 서울 옥션을 인수를 결정하고 협상 막바지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서울 옥션은 굉장한 주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서울 옥션이 이와 관련한 공시를 내놓았죠. 매각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 옥션 측은 소더비에 대해서 이 서울 옥션 지분 매각에 관한 검토를 한 바는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실망감에 매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10일 밤부터 이어졌던 대전 공장에서 화재 관련 공시가 나왔습니다. 대전 공장 화재로 공장의 물류동에 있었던 타이어 약 40만 개가 불에 탄 것으로 현재까지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공장 화재로 인해서 재해 발생 금액은 현재까지는 확인 중에 있고요. 금액이 확인이 되는 대로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공시도 내놓았죠. 상기 화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 금액 확인 중이고 현 시점에서는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같은 화재로 인해서 오늘 주가도 5%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휴마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변동성 시장에도 불구하고 휴마시스는 엄청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300%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서 밝혔죠. 기존 보통주 한 주에 신주 세 주가 배정이 되는데요. 배정 대상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배정 기준일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된 주주들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공시를 통해서 오늘 주가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이 전문가의 시각에 AI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코스닥은 현재 외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이 첫 번째 이슈부터 오늘장 시장 핵심 이슈 무엇인지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장의 핫 이슈 막 내린 쩐의 전쟁 SM 주가가 이에 따라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 SM 주가 장 초반 13%대 급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도 20%대 내외로 폭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현재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오늘 관심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바로 SM 주가 급락과 또한 인수전 이 종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이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었었는데 현재 하이브가 조금 승리의 길을 하이브가 승리의 길을 내려놓고 이제 카카오가 그 길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 현재 AI는 어떤 참견을 조금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 이사님께 좀 질문 드리기 전에 저희 챗봇 GPT로 좀 한번 먼저 여쭤봤거든요. 네. 자,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 이후에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 이후에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랬더니 챗GPT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 인수 이후에 주가의 방향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 이 좀 사전적인 이런 정의를 좀 내려줬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라면 주가는 상승할 이 여력이 있고 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때로는 인수가 불확실성과 불확실한 이 요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사전적인 정의를 좀 내려준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네, 뭐 아주 일반적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그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피인수 기업이 실제로 이벤트가 나오기 이전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는 기업은 어떠한 가격에 사느냐, 적정 가격에 사느냐 아니면 좀 더 높은 가격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M&A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벤트 소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시너지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이제 인수기업의 주가가 좀 더 힘을 내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 쩐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닌가. 그렇죠. 원래 카카오는 2천억 정도 쓸 생각이었는데 하이브가 붙는 바람에 1조를 넘게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관련된 논쟁으로 인해서 지금 하이브가 빠지자마자 가격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SM은 뭐 폭락하는 게 뭐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실제로 인수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주가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로 SM은 올랐던 SM은 내리고 내렸던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지만 저는 뭐 카카오의 인수 가격이나 향후 시너지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하이브 입장에 조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카카오와의 경쟁으로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그래서 SM 인수 절차는 우리는 중단하겠다. 이런 좀 선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또 카카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이브의 결정으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그야말로 승기를 잡은 입장에서는 이런 큰 소리 뻥뻥 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매수가를 26일까지 좀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돈 싸움으로 갔을 때 하이브는 돈이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서 하이브가 뭐 굉장히 노렸던 매물이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하이브를 쉽게 포기시킬 수 있었던 카카오의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저는 하이브가 이 SM을 노렸을 때는 두 가지를 노렸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존에 이미 갖고 있는 멀티 레이블에서 꽤 좋은 수익과 꽤 좋은 성과가 나고 있는데 지금 뭐 에스파라든지 ST127을 흡수해서 하나의 또 큰 레이블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도 매력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BTS가 빠지는 자리를 뭐 뉴진스나 뭐 르세라핌이나 여러 팀들에서 빠르게 메꾸고 있기는 하지만 뭐 BTS의 자체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걸 메워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샀던 뭐 힙합 레이블이라든지 뭐 이타카홀딩스라든지 여러 레이블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를 노렸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디어유가 탐났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위버스라고 추진하고 있던 이 플랫폼 자체가 실제로 MAU 기준으로 700만에서 좀처럼 확대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난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던 그 라이브, 네이버 라이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 플랫폼 쪽에서 뭔가 힘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혀 안 됐었단 말이죠. 네. 근데 SM이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디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디어유도 지금 한 뭐 200만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적어도 뭐 1,000만 이상, 장기적으로는 뭐 한 2, 3천만 정도의 어떤 MAU를 만들어낸다면 이것도 하나의 가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얘기를 되돌아와서 자, 하이브는 돈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네. 포기시킬 수 있는 카카오의 제한 조건은 제가 보기엔 아마도 디어유와 그다음에 위버스의 합병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마 하이브가 뒤로 한번 빠져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이브가 지금 이수만 총괄 PD와 계속 같이 흐름을 가져왔는데 네. 그러면 카카오로 SM이 넘어갔을 때 그동안 이수만 총괄 PD와 그래도 괜찮은 관계를 맺고 몇 번이나 계약을 제재 연장해왔던 이런 아티스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주니어라든지 뭐 보아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이 뭐 독립하거나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 또 일각에서는 이번 전의 전쟁에서는 패자가 없는 이런 형국이었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카카오 자금 조달 문제가 조금 지적이 되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 재편된 카카오 미래 로드맵에 이 카카오 엔터 IPO 등이 화두로 떠오르는데 향후 주가는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까요? 저는 패자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하이브가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승자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SM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좀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말고 원래 이제 싼 가격부터 가지고 계셨던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이긴 것도 없고 진 것도 없다. 왜냐하면 원래 15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었는데 네. 하이브가 쉽게 포기하면서 15만 원이 이제 맥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 그냥 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카카오가 패라는 거죠. 2천억 써서 쓸 수 있는 걸 1조를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SM 주요 아티스트들 중에서 물론 뭐 NCT127이나 에스파가 이제 주요 아티스트라고 봐야 되지만 뭐 그 이상의 뭐 샤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슈퍼주니어라든지 보아라든지 이제 매출단에서는 아마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을 만약에 잡으려면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라도 장기적으로 IP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 엔터가 가지고 있는 피코마만으로 상장하려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나고 있는 SM이라고 하는 IP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카카오는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물론 돈은 있습니다. 네. 돈은 있어서 사우디한테 받은 돈도 있고 카카오가 내부적인 돈도 있는데 이거 상장하게 되면 카카오는 또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닌가요? 지금 카카오 다 분리해내서 네. 그나마 남아있는 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엔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분할해서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결국은 또 여러 가지 논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카카오 엔터를 또 말도 안 되는 비교 그룹을 가져와서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정도 가격에 상장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상장하겠다고 하면 뭐 그와 관련된 어떤 압력도 카카오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세 회사를 비교해 보면 현재 위치에서는 하이브가 돈도 안 쓰고 나름 그 지분도 갖고 있고 향후 디어유와의 어떤 합병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하이브가 중장기적으로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이브는 주가 자체가 싸지가 않아서 매력적이진 않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SM의 기존 주주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손실 볼 것도 없고 26일 날 그냥 15만 원에 행사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중립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카카오는 글쎄요 뭐 별로 이렇게 소득이 없이 뭐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돈도 생각보다 많이 쓰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추가적인 변수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는 모르겠는데 상장하고 나서 모르겠는데 카카오 자체는 카카오 엔터를 상장하게 되면 우리는 지주회사의 할인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는 뭐 추가적인 할인 요소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카카오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승무패가 제가 보기엔 확실하게 갈린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패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이브 이야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 인수전에선 좀 빠졌지만 이 SN과 플랫폼 사업에 협력을 다하기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다만 하이브 이 SM을 인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K-팝 공룡 거대 이 기업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하이브는 BTS 의존도가 그렇다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좀 전망도 있었는데 현재는 인수전에서 퇴각을 한 이 상황에서 하이브 그렇다면 이 카카오 대비 주가의 상승세는 좀 제한적이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매력은 뭐 BTS가 가장 크고 BTS가 큰 업적을 이루은 것은 맞지만 네. 최근 들어서도 BTS 물러났다고 해서 주가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수전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왔지만 그와 관련돼서 또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뭐 뉴진스를 포함한 4세대 걸그룹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세븐틴 같은 그룹도 스스로 자신들이 음악 만들어서 연간 400만 장 이상 음반을 파는 그런 또 비교적 큰 규모의 그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타카 홀딩스 또 QC 같은 이 힙합 레이블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멀티 레이블을 통해서 여기는 나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위버스에서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합쳐져서 만약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 가치도 일정 부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라이브, 위버스, 그다음에 디어유의 합작은 저는 뭐 괜찮은 그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비싼 밸류를 어느 정도 더 정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다만 1위 기업이라는 점과 여러 가지 그 성장성이 부여가 되면서 이 기업의 밸류가 제일 비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사도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관점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네. 그래도 이번에 무리해서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관점과 그다음에 향후 사업의 어떤 시너지적인 요소, 특히 위버스를 축으로 하는 그 플랫폼 쪽에 있어서의 시너지적인 요소를 보면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났다. 그래서 네. 관망 정도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 이 다른 레이블별 IP가 충분히 좀 확보된 상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뭐 디어유나 위버스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주가 측면에서는 좀 관망세 유지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시장의 핵심 이슈 다음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다음 이슈는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또 밤을 새서 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더글로리 파트 2가 공개가 됐는데 자, 재밌었는데 그런데 왜 연진아 왜 주가는 이런 거니? 이 파트 2 공개 당일 넷플릭스 이용자가 55%나 폭증한 상황인데요. 역대 최대 이용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공개된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더 글로리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장 초반 8%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그나마 좀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현재 이렇게 더 글로리 흥행몰이 중인데 작품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뭘지 우리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흥행몰이 중인 작품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했더니 우리 챗 GPT는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자, 이제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겠는데 뭐 실적 예상치에 미달을 했거나 경쟁작이 출시했거나 아니면 시장 변동성 또는 내부적 문제, 뭐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이런 매물들이 출회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챗 GPT가 들어준 이유 중 하나인 이 내부적 문제로 현재는 주가가 좀 빠져
빠지고 있는 듯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출을 맡은 이 안기로 감독의 학교폭력 인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조금 위축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뭔가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가장 강하고요. 그래서 게임주 마찬가지, 컨텐츠주 마찬가지, 실제로 예상했던 것 이상의 뭐 폭발적인 효과. 그러니까 오늘 아까 언급해 주셨던 넷플릭스의 55% 정도는 바라던 목표치가 아니었던 거죠. 그 이상 나왔어야 되는 상황. 정말로 뭐 폭발적으로 이 글로리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주가를 밀어올릴 정도의 어떤 그런 폭발력을 바랬던 건데 뭐 순위나 어떤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좀 안 되는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작 PD 관련 이슈는 저는 뭐 주가에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이게 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상 컨텐츠주는 먼저 뭔가 내놓기 전이 항상 주가가 고점이었고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뭐 놀랄 노자를 찍을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대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크게 나왔던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2차 전지가 버티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버티고 있을 뿐 그 외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무너지는 종목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살펴봤을 때 아마도 제가 보기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전반적인 하락은 제작 PD 이슈보다는 이벤트 노출에 따른 변동성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개되기 전 주가가 고점을 좀 찍고 그 이후에는 이 향방에 대해서는 이 공개되고 나서 조금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의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하락세는 내부적인 요인은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특히 콘텐츠들 전반적으로 오늘은 거의 4% 가까운 낙폭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락률을 이렇게나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장 이 콘텐츠들을 견인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SVB 사태로 촉발되고 있는 게 뭐 이게 일시적인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준이 지금 뭐 금리를 6%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연준 그렇게 못 올리겠지, 이번에도 25bp 올리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분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금리는 뭐 지수는 금요일 날 흔들렸지만 채권 금리라든지 달러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였는데요. 금리는 오히려 내렸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술주들이나 실적의 그 전반적인 강도가 낮은 그 마진율이 낮은 종목군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뭔가 기대할 만한 작품이 나왔을 때 기대감이 높아지다가 항상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진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저도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요. 넷플릭스로 가면 수익률 좋아질 거야 했는데 또 제자리. 그다음에 예전에 무슨 대장만 나오면 마진율 좋아질 거야 했는데 제자리. 그러면 뭔가 이게 비용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돈을 빼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컨텐츠주의 전반적인 핵심 포인트는 이 업태 특성상 높은 마진율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마진율이 좀처럼 안 나온다. 두 자릿수도 간신히 지켜가는 그 정도의 마진율로는 현재 그 성장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적어도 외형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든지 아니면 마진율이 좋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 외형 성장은 일부 나타날 것 같지만 실제로 마진율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의 설명 자체가 제가 보기엔 여전히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주 높은 마진율이 관건인데 현재는 조금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이제 엔터주와 콘텐츠 관련주들 좀 비슷한 이런 업종들인데 이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님께서 좀 꼽고 되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 뭐 1년 전부터 이 엔터 쪽에 통틀어서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JYP 엔터 한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을 제가 꼽은 이유는 하이브와 비슷하게 나름 멀티레이블로 움직이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올해 4개의 팀 정도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팀들이 지난 엠믹스처럼 이렇게 뭐 실패하는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소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일정 부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현재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도 설명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JYP 엔터를 여전히 뭐 대장주로 꼽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SM이 좀 과열되면서 같이 과열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뭐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과열을 시켜가는 과정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갑자기 대거 이탈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뭐 조정을 이용해서 이 신규 매수 관점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고점에서 급하게 떨어진 것은 조금 뭐 아쉬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버텨볼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도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네 팀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조정 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존 보유자는 오늘의 변동성이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펀더멘탈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비교적 견조한 흐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관망 관점에서 혹은 보유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의 탑픽 종목인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현재 글로벌 경제, 산업 트렌드를 체크해보는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SS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소장님과 함께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 이슈이기도 하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진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미 실리콘밸리 은행의 초고속 파산 거의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금융위기의 폭풍이 불까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와 어떤 의견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전 거래일 미 증시 이 SV 파산 여파로 3대 지수가 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라는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 상황 속에서 최근 이 은행주들 투매 불씨가 다시 한번 던져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전 거래 뉴욕 증시 주요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비교 차트 가져온 거 일단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다우존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이 3대 지수가 지금 박스권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박스권이 금요일에 깨졌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자리 그 금요일 제가 표시한 요 노란 부분이 이제 박스권이 깨진 자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한 4일치, 그다음 나스닥도 3일 연속 이렇게 해서 계속 음봉으로 지금 마감을 해놓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게 그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은행주 투매는 사실은 이미 현지 시간으로는 현지 수요일부터는 이미 사실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결국은 금요일이 장이 되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그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폐쇄 명령, 쉽게 얘기해서 그 SVB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모든 그 자산들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 여기 나왔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들을 보면 이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가장 큰 하락세를 지금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하락세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3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이제 그동안 많이 1년 이상 빠졌던 기술주하고 통신주 쪽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 3대 지수 3거래일 연속 좀 하락세 좀 나타냈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게 바로 부동산 금융주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세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이 1983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이 40년 전통을 좀 지키고 있다가
결국 정말 순식간에 문을 닫아버리게 된 이런 사태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향후 시나리오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 뭐 금융주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좀 설왕설래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은 요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실리콘밸리 뱅크 자체가 그 구조가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운영이 되던 그런 은행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물론 이제 등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SVB가 현재 미국의 상업은행, 정확히 해서 차터드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미국 상업은행 중에서는 규모로는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JP 모건 체이스부터 해서 여기 나온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16번째 있는 게 이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이런 그 저축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업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 파산이 워싱턴 뮤추얼 이래로는 단일 그 은행으로는 두 번째 규모로 지금 그 큰 파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SVB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굉장히 하지를 못했어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어이없게도 고객들께서 그 현금이 너무 많았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 스타트업이나 IT 업계일 텐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 투자 업체, 심지어는 뭐 대형 IT 업체인 뭐 구글이나 야후 아니면 구글이나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메타 이런 데서 또 엄청난 그 여러 가지 그 이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네네. 현금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얘들이 이거를 네. 이 지역에 산타클라라가 일단 실리콘밸리가 다 그 지역인데 거기에 돈을 다 거기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시원찮은 겁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50% 이상의 이 자금을 전부 미국 장기채 그 당시에 제로 금리에 해당하던 이 장기채로 다 옮겨놨던 거죠.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장기채들이 이제 수익률 곡선 즉 일드 커브가 꺾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실을 보는 거죠.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미실현 손실, 정확히 얘기하면 손실인데 아직까지 그냥 팔지 않았으니까 네네. 미실현이었던 손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은행의 자산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네. 잘못하면 파산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게 되니까 네네. 이 업자들이 전부 다 뱅크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지급 준비율이 있는데 그 지준율을 훨씬 넘어가는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날 바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어떻게든 레포 금리로 해서 이 그 채권을 맡겨 가지고서 네네. 당겨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거를 현장에서 시장가로 매도한 다음에 이걸 돌려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망하게 돼 이게 이제 그 계속 돌다 보면은 손실이 쌓이고 그러면은 채권이 갑자기 물량이 크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 수익률이 또 올라가고 그리고 손실이 확정이 되니까 이것이 또다시 공포로 확산이 돼서 이게 이제 눈덩이 불듯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뱅크런을 보시면 이제 이 자리 같이 뱅크런 사태 원인은 예. 이런 절차가 조금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가 주요 원인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나면은 네. 그다음에 장기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산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자산이 그것 때문에 미실현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장부상에는 축소가 되니까 그러면은 아하. 사람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증가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예금 인출이 이제 증가하는데 이 실리콘밸리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핸드폰 가지고서는 해서 바로 뽑아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이런 네.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 프로세스는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제일 마지막에 했던 예금 인출 증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예금 인출이 증가하면은 장기채를 매각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손실이 확정이 되고 네. 그러고 나면 채권가가 폭락.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불안감이 또 조성이 되고 네. 다시 또 예금 인출이 또 돌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도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 이제 금요일에 금융 당국이 개입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폐쇄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폐쇄 명령을 예. 너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옛날 같이 줄 서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빼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빼버리면은 바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급 준비율은 금방 드라이아웃 되고 그냥 말라버리고 네네. 그러면 그걸 바로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 이런 그 채권에 대한 강력한 손실이 계속 더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상황에 네네.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원인을 좀 예금 인출에 따른 이런 원인 요인을 좀 가장 크게 꼽는데 여기엔 또 고금리라는 이런 이 요인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또 고금리의 자금이 부족해진 고객사들도 또 예금 인출을 좀 시도했던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 자 이제 SVB 파이낸셜 그룹의 예금 순 유출입 이 현황을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일단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이 IT 관련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현금을 그야말로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금들이 전부 이 실리콘밸리 뱅크로 다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2022년도 말 정도, 즉 정확히 얘기해서 엔데믹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리오프닝이 서서히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서서히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이런 그 상황이 됐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3월 9일에 들어와서는 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태를 따라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도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에 대해서 좀 이런 결과가 좀 초래된 것 같아서 연준은 이제 향후 어떤 카드를 좀 꺼내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연준은 지금 그 로이터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그 지역 연준 총재들 일단은 그에서 클로즈 도어라 그래서 쉽게 해서 긴급 FOMC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정확해서 오늘 저녁이나 새벽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국채에 대한 그 신뢰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이 예금 보험에 대한 것들은 과연 이제 예금 보험 공사가 처리할 것이냐, 즉 피디기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그 이번에 연준과 재무부가 같이 개입을 해서 처리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선 핵심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보면 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이 회사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넣었단 말이죠. 이 은행에다가.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영국이나 중국, 독일 같은 이런 11개국의 지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그 스타트업들도 같이 이제 돈이 날아가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스타트업들 특히 이제 그 암호화폐라든가 혹은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뱅크런 사태와 함께 SVB의 이 파산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눠봤는데, 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견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안도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함께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어렵게 볼 건 없는 것이 고용이 좋으면은 그냥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그 연준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고용이 좋냐나 나쁘냐만 보고서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스텝을 갈 확률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있는 은행이 지금 파산을 하고 뭐 뉴욕 시그너처라든가 다른 데 엮여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오늘 긴급 FOMC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연준이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인 5.5%까지 그냥 쫙 올릴 확률도 지금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 이 빅스텝이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안도감은 조금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무리다 이런 예. 생각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연준은 지금 현재 충분히 금리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찾기 위해서 목표치까지는 어떻게든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고용이 꺾이지 않는 한은 혹은 또 다른 이벤트가 큰 게 벌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쉽게 금리를 내리거나 혹은 뭐 인상 속도를 낮추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SG 글로벌의 김성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